네, 이번 경제언박싱은 기업의 인사로 동향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드 박주군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설 잘 쉬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받으십시오. 자, 오늘은 특별히 2024년에 주목해야 할 인물 5명을 네. 꼽아 오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5명을 딱 꼽으셨을까요? 우선 뭐 재계를 대표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분들의 동향을 읽어야 결국에는 뭐 올 한 해 어떤 전체 흐름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분들 뭐 어느 분들이죠? 이분들의 동향을 일단 집중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고에 보면은 SK그룹 최태원 회장님을 맨 처음에 세웠는데 네. 최태원 회장을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달에 예. 몇 일간지하고 뭐 월간지에서 계속 기고문을 좀 요청을 받았어요. 예. 그 관련된 글들이 대부분 SK그룹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해서 저 글을 쓰면서 왜 그 언론에서 이분을 주목하시지?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본 내용들인데 네. 우선 SK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의회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임기 만료. 올해가 예. 3월이 예. 올 3월이 임기 만료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 이전에 그 대한상의회장을 보면 요 앞전에 회장했던 우리 박용만 전 수상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예. 2013년부터 21년까지 그러니까 8년 했거든요. 그 앞에 누가 하셨냐? 송경식 CJ그룹 그렇죠. 고문이 하셨죠. 그렇죠. 손 회장님도 2005년부터 23년 8년을 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4년 됐기 때문에 당연히 연임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많은 분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SK그룹의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SK그룹이 원래 하이닉스의 영업 손실이 7조 8천억이거든요. 예. 누적으로 예상되는 게. 물론 지금은 AI 엔비디아 발로 해서 그렇죠. HBM도 좋고. HBM도 좋고 예, 예. D램도 다시 흑자로 돌아섰고 시장 환경이 좋게 포착되긴 하지만 예. 다른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하고 네. SK그룹에서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부분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저기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SK그룹은 제가 이제 SK그룹을 그 글들을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게 SK 최태원 회장이 등판 이후에 SK그룹을 1.0, 2.0, 4.0, 4.0으로 일단 분류를 해봤어요. 예. 이게 분류가 또 실제 되고 그렇군요.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98년도에 네. 이제 지주회사로 시작하면서 네. 실제 최태원 회장 체제의 SK그룹이 시작을 했는데 SK 1.0은 사실은 98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특히 요즘까지 예, 예. 요 기간을 SK 1.0으로 보통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때는 SK그룹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내수 기업이었던 SK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좀 확장하는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거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저 와중에 이제 가장 크게 터진 그 사건인 SK그룹의 소브린 사태죠. 그렇죠. 네, 소브린 사태가 2003년 4월에 소브린 자산운용이 지분 매집을 시작하면서 2005년 7월까지 SK그룹의 최대의 경영 위기를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저때 SK그룹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2004년도 SK그룹이 계열사 59개 자산 규모 47조였거든요. 네. 2005년 1년 지나서 오히려 47조 9천억으로 거의 정체였고 계열사는 오히려 9개가 줄었습니다. 줄고. 그리고 2007년도에 지주사 체제로 지배 구조를 전환하면서 겨우 이제 기념권 방어를 시작하는데 예. 요 1.0이 지나고 나서 2.0이 접어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인데 예. 이때가 사실은 최태원 회장의 SK에서 최대의 탄탄한 실적을 남겨냅니다. 생각해 보시면 2.0에서는 2005년 이후에 서프라임 이후에 3년소 흑자를 이제 하면서 예. 돈을 차곡차곡 모으죠. 이때 그 SK그룹의 주력이 SK에너지, SK텔레콤, SK네트워크사였는데 네. 요때 요 주력으로 모은 돈 가지고 인수한 게 바로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입니다. 2012년도에.
2012년 SK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SK그룹이 반도체 사업에 본격 진출하면서 국내 세 번째로 이제 100조 클럽 자산구매에 들어갑니다. 네. 이제 최태원 회장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이제 SK 하이닉스를 인수하지만 네. 바로 그 다음 해에 네. 또 위기가 한번 오죠. 네. 2012년도에 최태원 회장이 465억 원대의 회사 자금 횡령으로 기소되고 1년 후인 2013년도에 징역 4년 실형 받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위기가 되죠. 네. 13년부터 4년을 받았지만 수감생활 이전 7개월을 합니다. 광복 70주년 특사로 사면을 받죠. 2015년도에. 네. 사면 이후에 그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이 이제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2016년도에 또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합니다. 네. 이때 그때 나온 말들이 쓰던 데스란 말을 일단 한번 꺼냈죠. 네. 이때 그 이때 또 만들어진 SK그룹의 회의가 수펙스 추구 협의회인데 그렇죠. 그 수펙스 추구 협의회에 있었던 당시에 2016년 딱 8년 전 인사 때 그 당시 수펙스 추구 협의회에 있던 김창건 부회장을 위시한 많은 분들을 다 용퇴를 시키고 네. 이번에 용퇴하신 4명의 부회장, 예. 뭐 유정준 부회장이나 김영태 부회장이라는 뭐 이런 분들이 이때 등단을 하십니다. 이게 SK 2.0의 마지막인데 네. 그리고 이제 2017년부터 SK 3.0이 시작하는데 예. 네. 이 3.0의 시작이 사실은 SK그룹의 기회가 되면서도 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3.0을 잘 보면 2017년도에 3.0을 이제 임원 인사를 새로 완전히 갈아엎고 네. 지금의 용퇴하신 부회장들이 이 당시 다 전면에 등장하는데 네. 이때 등장했던 이분들이 그 SK그룹 그 예를 들어서 김대식, 김준, 그다음에 박종우 부회장 이분들이 이제 다 등장하는데 이때 SK그룹이 어떻게 바뀌냐면 제조회사에서 네. 투자회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주 SK 정관에다가 투자회사로 바꿔버려요. 이때부터 SK그룹이 M&A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렇죠. 그 이전의 M&A는 대부분 국내 기업 M&A를 했다면 예. 2017년 이후의 M&A는 대부분 글로벌 M&A를 합니다. 사실은 지금의 SK그룹이 뭐 조금 확장하고 한다지만 SK그룹의 구조적인 문제, 네. 예를 들어서 키옥시아의 넌데플래시라든지 중국의 넌데플래시 문제라든지 이때 인수했던 3조짜리, 10조짜리 문제가 지금도 SK그룹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목 때문에 이때 처음에는 이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뭐 팡파레를 불고 했지만 네. 이것들을 결국에는 재무적인 리스크가 다가와서 SK 3.0은 2023년도에 4명의 부회장을 용퇴시키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올해가 되면서 작년 연말에 그렇게 SK그룹이 대대적인 임원 인사 개편을 하면서 네. 네. 4.0이 시작하는데 네. 최태원 회장의 고민이 있는 거죠. 그 이전처럼 제조업 기반으로 다시 가느냐. 여전히 투자 위주의 SK그룹으로 또 M&A를 가느냐. 또 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가 막대한 영업이익을 매 분기마다 몇 조씩 벌어들일 때는 이 투자회사의 SK그룹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네. 캐시가 들어오니까 네네. 충분히 가능했고 계속적으로 M&A를 하면서 세를 불릴 수 있었는데 네. 문제는 지금 그때 인수했던 키옥시아라든지 낸더플래시 10조짜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는 데다가 그 와중에 그 이후에 우리 소위 말하는 BBC라고 해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밀고 있는 바이오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예. 이쪽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러니까 SK 온도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여전히 적자 상태고 반도체도 흑자에 돌아서려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캐시카우가 지금 투자 이력이 좀 부족한 상태고 예. 바이오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고민이 깊다. 그래서 올해 2024년에 첫 번째 인물은 최태원 회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4.0인 거잖아요. 네. 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쨌든 뭐 최태원 회장이 최근에 이제 인사도 대대적으로 좀 네. 단행을 하고 여러 가지 좀 승부수를 좀 띄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좀 성공할 수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우선 임원 인사 자체를 보면 저는 크게 바뀌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부의장단들은 용퇴를 했지만 네. 그래서 그분들은 많은 아직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하고 있고 네. 이번에 바뀐 젊은 사장단들도 사실은
SK 3.0에서 부사장 사장단으로 이미 올라왔던 분들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비슷한 코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저는 SK그룹이 지금보다 혁신적으로 뭔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지금 그 SK 하이닉스의 뭐 지금 랜드 프로덕스 솔루션 같은 경우는 3조 3천억 손실을 내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4조 원 투자한 키옥시아도 지금 랜드 자체가 불황이라서 지금 2022년에만 그 평가 손실만 6천억이 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거기다가 SK그룹 최근 5년간 투자한 해외 투자 중에서 베트남 투자도 미국 투자도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실을 이분들이 틀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바뀐 임원 이분들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박중호 사단이라고 하는 박중호 부회장 사단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투자를 이끌었는데 이분들이 그대로 많이 남아 있어서 전 최태원 회장이라고 해서 섣불리 임원 인사만으로 바뀔 수 있는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올 한 해도 SK그룹은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K그룹 잘 지내야 될 텐데. 그러면 두 번째로 꼽아오신 게 이제 현대차예요. 네. 예. 두 번째로 정의선 회장을 꼽아오신 이유 설명해 주시죠. 작년에 4대 그룹 중에서 네. 유일하게 가장 흥행을 일으킨 제일 해피했죠. 해피했죠. 네. 아마 현대차 그룹 역사상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게 아마 원래가 처음이지 않을까. 그렇죠. 처음이죠. 맞아요. 예. 왜냐하면 좀 현대차가 15조 영업이익 낙이고 기아 자동차가 12조 영업이익을 예상되거든요. 27조입니다. 합하면 27조. 예. 합하면. 네. 그래서 이런 영업이익 때문에 지금 임원 인사에서도 역대 네. 최대 오. 260명 가까운 인사를 했죠. 그래서 245명 정도 인사를 내면서 역대 뭐 4대 그룹 전체에서도 최고 뭐 많이 인사를 냈는데 네. 이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사실 따지고 보면 2020년도에 회장이 되셨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본인 수석 부회장으로서 본인의 색깔을 내기 시작한 2018년도거든요. 네. 그 2018년도가 사실은 SK그룹을 제외하고는 삼성이나 현대차나 LG나 비슷하게 회장이 된 거예요. 예. 삼사체가. 네. 그렇죠. 다 비슷한 세계적으로 거의 시기였는데 비슷한 시기였죠. 가장 그 친정 체제 구축과 자기 색깔을 뚜렷하게 낸 분이 바로 정의선 회장이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어서 올해도 굉장히 기대되는 현대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그 정의선 회장이 방점을 찍었던 게 예. 고급 디자인 기능을 통한 고급차 이미지. 네. 이게 이제 제네시스로 표방되는데 그렇죠. 제네시스가 지난 8월 기준으로 글로벌 100만 대 돌파를 했어요. 네. 이게 그 이전에는 사실은 현대차의 그 이미지 변신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이 제네시스였는데 그 덕분에 현대차의 대부분의 브랜드가 고가에 팔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을 남기려면 보통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이요. BMW 정도를 제외하고는 영업이익 10% 이상 나온 데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보통 5, 6%대인데 예, 예. 현대차가 9% 10%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화가 된 것이 특히 정의선 회장의 가장 큰 역할인데 네. 지금은 우리가 아직까지 생각해 보면 현대차가 패스트 팔로우 기업으로 이제 아직까지 뭐 벤츠라든지 다임러라든지 그리고 GM이라든지 BMW 쫓아가는 자동차로 생각하지만 네. 이 정의선 회장이 들어온 이 3년, 4년 이후에 현대차의 변신은 네.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퍼스트 무브로 거의 가 있다. 본신 이동이 굉장히 저는 그 부분이 정의선 회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이 정의선 회장이 주목되는 인물이고 또 올 한 해가 이제 이런 좋은 실적이 나면 현대차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거든요. 예.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 네.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네. 그 순환출자 구조를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정의선 회장은 여전히 현대자동차 그룹의 메인 지배구조 핵심 기업이 현대모비스인데 네.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비스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원래 이 2018년도에 그때 엘리엇이 반대해서 못했던 네. 그 순환출자 지배구조의 개선을 원래 그 정몽구 명예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더 이제 연로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올 한 해가 아닐까. 왜냐하면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의선 회장의 역할이 원래 또 기대되는 또 한 해입니다. 네. 자, 세 번째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입니다. 또 이재용 회장 못지않게 지금 또 이 미래사업기획단의 전영현 부회장도 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유도 좀 알고 싶어요. 이재용 회장의 올해도 네.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네요. 네. 어. 지금 거의 한 3년, 4년째 예. 신년사가 아,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네. 굉장히 이례적이죠. 물론 사부 리스크가 있어서 뭐 그렇다고 이해로 되지긴 하지만 회장된 이후에도 사실 신년사가 없었고 올해도 역시 신년사가 없어서 저에게서는 굉장히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재용 삼성에서 지금 올해 주목되는 인물은 바로 정현영 네. 부회장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지금 제게서 두 가지 설이에요. 예. 그냥 옥상옥 구조로 그냥 형식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 같으냐라고 지금 하는데 저는 전자 쪽이지 않을까. 옥상호. 옥상옥 구조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정현영 부회장은 물론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그 사업부장 사장도 하셨지만 그까지였고 그리고 삼성 SDI 대표이사를 하시고 사실 현업에서 빠졌거든요. 부분으로. 거기다가 이 미래사업기획단에 들어가는 인물을 보면 합니다. 이 부서에 들어가는 인물을 구성원들을 대부분 외부인으로 전무상무관 정도로 채웠어요. 예. 네. 굉장히 형식적인 구조다. 예. 그래서 삼성의 미래를 그릴 만한 정도의 파워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안들이 과연 삼성전자 내나 삼성그룹 내에서 얼마나 먹힐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다. 그래서 여전히 그 올해도 삼성전자에게 비전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재용 회장도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네. 지금 형식으로 만들어 놓았던 미래사업기획단도 그냥 형식처럼 보인다. 네. 여기에 들어가는 인물들도 삼성에서 핵심 인물로 보이는 인물들이 없다. 강력한 헤드쿼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예,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예, 역시 그렇다고 물론 주가는 또 떠요. 네. 요즘 보면. 네. 그렇지만 삼성에서 뭔가 뚜렷한 미래 비전을 보일 만한 부서도 아니고 그럴 만한 인물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서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LG그룹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광모 네. 회장 체제에서 어떤 행보가 예상이 될까요? LG그룹은 ABC죠. 네. 예. 지금 AI, 바이오 클린테크 쪽으로 하는데 예. LG가 좀 특이해요. 네. 그러니까 이번 CES에서 보면 삼성과 LG가 전혀 다른 AI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오. 이거는 사실 자동차 전장에서도 비슷한 행보를 보였는데 예. 지금 자동 전장 사업을 먼저 비교를 해보면 예. 삼성도 막대한 예산을 부었어요. 특히 네. 하만 구조주고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전장 사업한다고. 네. 그 전혀 좀 포지션이었고 예. 지금도 자동차 전장 업계에서 그렇게 브랜드 파워가 없습니다. 근데 LG는 다른 행보를 했어요. LG는 시작할 때는 삼성보다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포지션상으로 훨씬 더 좋은 포지션. 그러니까 자동차 사업은요. 예. 우리가 완성차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완성차가 보통 티어 1이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이 완성차의 모듈을 되는 모비스나 일본의 덴소나 보쉬나 이런 기업들을 티어 2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 모듈에 또 공급하는 우리가 업체를 티어 3라고 하는데 예. LG전자는 이 캐나다 마그마를 인수하면서 원래 티어 3로 시작해서 티어 2까지 포지션을 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성차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네. 원래 10조 매출, 10조 뭐 10을 이미 달성을 했죠. 예. 원래. 그런데 삼성전자는 하만이 사실 티어 3 정도 입장이거든요. 예. 여기서 멈춰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예. 지금 AI 분야도 비슷합니다. 예. AI도 LG는 AI를 시작할 때 절치면은 뭐 부품 디바이스로 갈 줄 알았는데 이미 플랫폼까지 올라오는 정도의 연구비를 투여했고 실제 이번 CES에서 그걸 발표합니다. 네. 반면에 삼성도 AI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는데 예. 삼성은 겨우 AI 온칩이라든지 예. 한 티어 3 정도 되는 포지션이 머물러 있어요. 디바이스 정도로 머물러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분야를 보면 역시 이 수장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다 해서 전혀 사업 방향은 달라지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부무회장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감하면서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도 지금 그랬고 바이오 클린테크도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굉장한 그 M&A 같은 걸 좀 나오고 있으면서 특히 그 LG화학이 그 FDA 성인 신장원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지금 LG가 바이오 소재 같은 경우도 클린테크에 전기차 충전부터 산업 소재까지 5년간 2주 정도를 부으면서 네.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어서 네. 조금 다른 행보를 하고 있어서 역시 이 리더의 어떤 로드맵이나 네. 결정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롯데는 신유열 전무를 꼽아주셨는데 요거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은 좀 짧게 말씀을 네. 해주실까요? 롯데그룹은 많은 언론에서 이미 신유열 전무로의 무게가 상당히 실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물론 1년 만에 전무가 됐지만 신유열 전무가 지배 구조 측면에서는 일본 롯데캐피탈을 어느 정도 지배하면서 이게 완성을 시켜 놓은 상태고 네.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어떤 공을 줄 것이냐만 남아 있습니다. 롯데가 그 바이오 시밀리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예. 네.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할 겁니다. 여기에 신유율 전무를 올려서 네. 이제는 지배 구조는 완성시켜 놓고 저는 40살이 분기점이지 않을까. 왜 40이냐? 신유율 전무가 아직까지 국적이 일본입니다. 아,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40이 되면 국적을 한국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때쯤 돼서 본격적으로 경영권 승계나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2년간은 레퍼런스를 쌓아주는 해다. 그 레퍼런스의 첫 번째는 바이오다. 나머지 롯데그룹의 상황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러게 알겠습니다. 되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새해 첫 CEO 인사이드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언박싱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